수준을 보면은 옛날에는 부족해서 생긴 병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계리가 있잖아요. 영양실조라든지 그래서 부족해서 생기는데 지금은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넘쳐서 넘치다 보니까 영양소의 불균형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거는 적고 내가 몸에 딱 필요한 거는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필요한 거는 없고 쓸데없는 거는 많고 일단 그 질병이라는 게 결국은 원인을 보면은 영양소의 불균형이거든. 옛날에는 영양소의 결핍에서 생긴 게 질병인데 요즘은 영양소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질병이다. 그래서 요즘 한때 그 균형 생식 해가지고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밸런스 맞춰야 된다 해서 그 영양소의 밸런스. 어떤 거는 0.001g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 있어야 되는데 그 0.001g이 없어가지고 균형이 깨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영양소의 결핍이나 아니면 불균형으로 해서 질병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일 및 채소 세척을 불결한 물로 세척한 경우, 자 무조건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해야 됩니다. 세척은. 자, 불충분하게 조리된 고기를 재료로 하는 있음도 없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충분하게 조리되었다, 덜 익혔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을 마시게 되는 경우. 자, 요거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생각 좀 하셔야 되는 게, 집에 있는 물이 수돗물 안 먹죠. 대부분 정수기 물 또는 뭐 생수 사먹자는거죠. 자, 근데 집에서 만일에 수돗물을 먹게 되면은 사실 수돗물이 더 좋아요. 정수기 물보다는. 정수기는 다 아시겠지만 미네랄을 다 걸러내기 때문에 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짜 물은 미네랄이 들어 있어야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 법으로 보면은 먹는 생물이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먹는 생물은 미네랄이 있어야 된다. 미네랄이 없는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소금용 용수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가 왜 안 먹냐면 물은 좋은데 정수가에서 처음에 점수 매길 때는 아주 좋은 물이라고 점수를 매깁니다. 또 검사를 계속 시효 채취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까지 오면서 수도 강 거기서 오염되잖아요, 그죠? 뭐 녹시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그래서 수돗물을 정수리 물보다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끓입니다. 자, 끓여가지고 그냥 끓인 물 먹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냥 끓이면은 세균 죽이면서 영양소도 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물을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소스를 넣는다. 소금. 냉장고에. 며칠 닫아가지고 바다난 물을 며칠 뒤에 하루 뒤에 끓이고 나서. 먹는다. 끓이고 나서. 상하지. 끓이고 나서. 자, 냉장고. 중금속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리차나 다른 차를 넣어가지고 끓이는데 그 끓인 물을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끓인 물을 다시 높은 데서 다시 따릅니다. 그냥 끓여버리면 미네랄이 다 죽거든. 미네랄을 다시 살리는 길은 높은 곳에서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럼 낙하 에너지로 인해서 물이 다시 죽을 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살아납니다. 다시 이제 그렇지. 그래서 다시 살아나거든 물이.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 보면은 다시 부활된 생수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녹차 같은 거에 따를 때 이렇게 딱 따르는 게 그 이유입니까? 그렇지. 그 독일의 맥주 따를 때 주전자 꽃가리 기가 있죠. 높은 데서 낙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하 에너지가 발생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입자 자체가 원래 칠각수, 팔각수 막 이렇게 되다가 사각수 이렇게 되다가 낙하 에너지로 인해서 물과 물 분자끼리 서로 찌고 뽑고 싸우잖아, 그죠? 부딪히잖아. 부딪히면서 육각수나 팔각수 형태로 좀 둥글게 만들어집니다. 입자 자체가. 그러면은 목에 넘겨도 목에 안 걸리고 부드럽게 넘어가겠죠. 사각이라 해보세요. 그냥 목에 걸리면은 날칵 걸려가지고 물이 억세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을 알코올이 먹을 수 있는 알코올하고 먹지 못하는 독극물로서 알코올 두 가지가 있죠. 에틸 알코올하고 메틸 알코올이 있잖아.
어느 게 먹을 수 있는 알코올입니까? 주정. 먹을 수 있는 알코올이 어떤 겁니까? 그 약이 어떤 알코올입니까? 예방접종 16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디프테리아부터 시작해서 안치욕, 풍진, 술도 뭐 등등 이런 게 많고 페링들도 인플루엔자, A 관리약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혈액부 보면은 혈액 매매 행위 등을 금지한다. 고무로 사각게 모서리 쿠션 고무기죠, 그냥 그런 구축을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너무 지금은 이거 기술도 많이 했는데 그나마 가게 같이 있을 때는 모서리에 박아가지고 뒷골이 터지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자, 침상 난간을 설치해 침상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다음 병실 바닥에 물이나 용액이 엎어지지 있지 않도록 한다. 호출기를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둔다. 그다음에 취침 전 수분, 알코올, 커피 섭취를 제한하여 야간 변호를 예방한다. 자, 그다음에 수면 장애는 매일 규칙적이고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그다음에 일정한 아침 기상 시간을 유지한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올 경우에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장시간 동안 자는 것을 조절하고 낮잠 자지 않도록 한다.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 담배를 제한한다. 이런 건 전부 기본적인 그런 생활 습성이죠. 그래서 밤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자, 침실의 조도를 낮추고 환경 자극을 최소화한다. 자, 이 밤에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이것도 사실은 또 우리가 잘못된 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방향성을 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환자한테는 또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밤에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은 모든 사람들 제한하는 게 아니라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수분을 지난 예를 들어 갱년이 난다든지 그다음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수분을 넉넉하게 마시게 해야 됩니다. 단 새벽에 대신에 소변보로 일어나야겠죠. 새벽에 소변보로 일어나기 싫어서 이거 물 못 먹게 하는데 사실 그게 큰 함정입니다. 새벽에 3시나 4시 돼서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어르신들은 9시만 되면 주무시거든. 12시 이전에 다 주무신다고.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한번 깨야 돼.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도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물을 안 먹어도 그 시간 되면은 잠도 깨질 분들은 또 방광이 좀 차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오히려 일어날 정도로 많이 먹어봐야 일어나거든. 안 일어난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은 정도 어정쩡하게 방광이 차 있으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 있을 때는 괜찮아요. 머리 쪽으로 시작해서 다리 쪽으로 진행한다. 그 다음에 산책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되는데 가벼운 운동은 할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산책만 하지 말고 산책하면서 또 이제 하기 전에 스트레칭 한다든지 준비 운동 삼아 그다음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도 또 스트레칭 삼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치매 노인의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관절이 굳는 것을 예방하려고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거죠. 매일 같은 시간 반복적인 풍경으로 설명하여 초조, 불안, 혼란을 예방한다. 자, 우리 치매가 아닌 일반인들은 우리가 너무 똑같은 계속하면 질리는데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해도 반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익숙해지도록 만듭니다. 너무 환경이 달라지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자, 가능하면 스스로 운동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행동 도구에서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손뼉, 소음,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또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린다. 자,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정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늙었다고 해서 노동력이 일정 노동력은 허락하는 만큼 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잘못이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잘못인 게 아닙니다. 뭔가 자기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요양병원 안에서도 종이 접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거리를 소일거리를 주는 게 좋아요. 일을 하면은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치매는 신체적 심리적 압박이 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져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압박이 있으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노인 학대 종류를 한번 볼까요? 신체 학대, 그다음에 언어 정서 학대, 뭐 이런 게 있는데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아예 신체를 한 때린다든지 밀친다든지 등등 이런 게 전부 신체적 학대입니다. 화상이나 출혈 흔적, 골절, 탈골, 부종 등의 상처,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 상처 이런 것도 이제 만일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반드시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대가 되면은 노인 상담센터에 가서 빨리 학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뭐 신고 의무자들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누굴까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다 신고 의무자입니다. 만약에 신고해야 될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벌금 얼마일까요? 500만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뭐 등등 그러니까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다음 언어 정서적 학대는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으로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언어 또는 비언어적 행위에 다 속합니다. 이게 의식주나 그다음에 의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갖다가 그냥 방임이라 합니다.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 개인 위생을 태만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혼자 있게 한다. 또 가출하더라도 찾지 않는다. 오히려 옛날에는 해외 여행에 그 효도 관광의 그 시초가 뭐랬습니까? 고려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처음에는 제주도에 효도 관광 보낸다 하다가 제주도에 가서 버리고 오니까 찾아와서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태국을 제일 먼저 보냈는데 태국에 갔다 이제 효도 관광으로 마음대로 안 되는 해외여행 자식이 아들이 그 관광시켜준다 해외여행 시켜준다고 자랑 엄청 하고 왔는데 그 뒤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